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지은이는 한창수.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치열하게 연구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정성껏 치유해온 저명한 학자이자 의사. 그의 학자로서의 욕심은 국제 영문 저널에 26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과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0년 10월 1, 2학년 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60%가 생활 습관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가장 달라진 생활 습관을 선택하라 라는 질문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늦잠을 많이 잔다는 답이 26.9%로 가장 많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20.4%, 인터넷 검색 및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12.7% 등 부정적인 답도 많았다. 아무래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며 무기력감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한 대학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2021년 1월 시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재학생 정서 심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대학생들의 45%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며 그중 우울과 무기력을 느낀다는 답변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2020년 직장인 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무기력감과 자기혐오, 좌절감, 분노를 주 증상으로 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라고 답했다. 무기력감의 원인은 대부분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체력이 부족할 때 무기력해질 수 있다. 둘째, 의지력이 낮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셋째,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자율성이나 통제권이 없을 때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 넷째, 미래가 예견되지 않아 무기력해진 것일 수도 있다. 피로 심각도 척도라는 이름의 이 척도는 피로의 영향에 집중해 피로의 심각한 정도를 측정한다. 항목은 총 9개 질문, 전혀 아니다는 0점, 매우 그렇다는 7점이다. 1. 피로하면 의욕이 없어진다. 2. 운동하면 피로해진다. 3. 쉽게 피로해진다. 4. 피로 때문에 신체 활동이 감소한다. 5. 피로로 인해 종종 문제가 생긴다. 6.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어렵다. 7. 피로 때문에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8.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문제를 3개 뽑는다면 그중 하나는 피로다. 9. 피로 때문에 직장, 가정,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 총 36점이 넘어가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번아웃이란 독일의 정신분석가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명명한 심리학 용어로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장작이 다 타버린 것처럼 이겨낼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번아웃 증상을 경험한다. 1. 감정 소진. 기분 좋은 일도 없고 화도 나지 않는다. 2. 냉소주의. 매사에 심드렁할 뿐이다. 3.
직무 효능감 감소,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제작한 번아웃 간이 테스트다. 이 테스트의 총점이 65점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설문은 총 17개 질문.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많이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1. 쉽게 피로를 느낀다. 2.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3.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 일이 재미없다. 5.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6. 이유 없이 슬프다. 7.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8. 짜증이 늘었다. 9. 화를 참을 수 없다. 10.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11.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12.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13.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이 늘었다. 14. 자주 한계를 느낀다. 15.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16.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17.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가 힘들다. 특히 번아웃의 초기 증상은 우울감, 의욕 저하, 생각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 등이다. 사실 우울증과 번아웃의 증상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우울증 진단서를 끊어주곤 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의 주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 자기 효능감이란 내 능력과 과거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즉,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자기 조절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감정과 충동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안전감일 수 있는데 이는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혼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가장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커온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기 상이 일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어린 시절과 엄마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사춘기 이후 성인의 삶을 살면서부터는 자기 자존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내 강점과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 다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힘들어도 일단 움직여라.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단하게라도 신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시 주변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죽고 싶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같은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없는가? 아마 한 명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왠지 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공감해 주느라고 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다 보면 왠지 내 기분까지 나빠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만 같다. 공감이란 상대의 고통과 슬픈 감정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감이 지나치면 공감 피로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경우 공감의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픈 이들을 돕다가 환자들의 아픔에 동화되어 함께 상처받는 의사, 간호사들이 적지 않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에 튜닝하는 것은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를 상당히 소진시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리 친절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말이 없고 무뚝뚝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공감이 지나쳐 결국 무기력한 상태에까지 이르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몇 가지 주문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1. 상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2.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감정을 적절히 분리하기. 3. 마음 상태를 전환하는 나만의 방법 마련하기. 4. 상담가나 멘토를 만나 털어놓기. 외로움이란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다. 이는 사람을 예민하고 우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든다. 또 감정에 무뎌지게 해 세상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거울을 보거나 옷을 차려입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진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특히 12명 중 1명은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 상태라고 한다. 우리는 주로 노인이 외로움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성인도 10명 중 6명은 외롭다고 느낀다. 2020년 국내 한 기관에서는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평소 일상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무려 59.5%에 이르렀다. 특히 20대가 67.2%, 30대가 64%로 일상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다른 사회적 문제나 질병과 달리 소득 수준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 나아지는 효과가 없다. 성별 및 인종에 따른 차이도 없다. 그런데 전염력은 있다. 미국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사회적 네트워크와 건강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이나 알코올 중독과 비슷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고 보고했다. 영화, 음악 등 힐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뇌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장시간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면 뇌가 자극받질 못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대상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내 삶의 욕망과 힘의 근원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외상을 겪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교통사고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장 많이 보고했다. 특히 10대에서 20대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 경험한 관계의 실패, 심각한 거절당함을 삶의 외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연인과 이별한 H와 몇 번 상담하면서 나는 이런 제안을 했다. 1. 전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라. 2.
가능하다면 그 물건들을 버려라. 3. 몸을 움직여 햇빛을 보라. 4. 규칙적인 생활을 회복하라.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연민을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에게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존재한다. 이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심리다. 남 탓을 하면 그나마 내 책임이 덜한 것 같아 마음이 좀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건 다 사회, 엄마나 아빠, 직장에서 만난 그 인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사는 것이다. 연민은 존중과 그 의미상 큰 차이를 지닌다. 존중한다는 말에는 상대의 존재와 결정을 인정하고 상대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태도가 포함된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 더욱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자기 연민의 덫에 걸리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가라앉는다. 우울증까지 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집중해보자. 이를 위해 다음의 사실을 반복해서 되뇌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내가 지금 처한 상태가 최악은 아니다. 2.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3.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끝까지 도와줄 사람은 없다. 4.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도 개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시련을 겪고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을 그냥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탈출을 포기하고 자책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한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작은 나무에 묶인 채 생활하는 바람에 다 크고 나서도 그 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작은 반경에만 머무는 코끼리. 회사에서 제출하는 기획안마다 반려당하자 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는 팀원. 부모님에게 꾸중만 듣고 자라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학생. 이들 모두가 시작을 못하는 건 거절당하는 것을 학습하고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무기력감은 전염성이 강하다. 자신이 무기력에 완전히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자. 1.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심리학자와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우선적으로 주문한다. 그 일은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일 뿐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2. 자책하지 않는다. 그 일은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3.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한다. 4. 무기력 전파자를 차단한다. 나에게 무기력감을 전염시킬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하자. 정신건강 전문의 문요한은 게으름을 본질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는 게으름이 선택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라면서 몇 가지 무의식적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생기면 나름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시작한다. 결국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고민하는 대학원생들과 대화하며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무얼 하고 싶은 건지 그것부터 결정하라는 것이다. 내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면 지금부터 1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러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삶이란 선택할 건 선택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사는 삶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노화를 촉진하고 성기능을 저하시키며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건망증을 심화시켜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 접어들게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가 되면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가게 되면서 당뇨병, 고혈압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지쳐서 깊은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이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무기력감은 번아웃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 시간인 1759시간보다 무려 265시간이 더 길다.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표준 근무 시간 동안의 노동과 비교해 심뇌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교대 근무는 일반 근무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발생, 그리고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자와 질병 간 관계를 분석해보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 근무 그룹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끝난 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1.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하기. 2. 업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 확보하기. 3.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을 파악하고 이를 초과하면 인력 보강, 분담 요구하기.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건 용기다. 그런데 용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체력이다.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입학 당시 체력이 좋았던 생도일수록 학업 성적도 좋고 일과 업무에 대한 그릿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나 용기를 뜻한다. 결국 체력이 좋아야 어려움을 더 잘 견디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력은 마음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흔히 체력을 측정할 때는 소나기로 쥐는 힘, 악력을 살피곤 하는데 고려대 연구팀에서 3,169명의 국가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악력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다. 그중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저질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1. 규칙적인 운동 시간 정하기. 저녁 식사 이후 동네를 1시간 정도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사흘 이상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 나에게 맞는 운동 찾기. 3. 생활 속에서 몸 많이 움직이기.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지 말고 서서 가기. 마트에서 카트 말고 장바구니 이용하기. 자녀와 공놀이 등 몸을 이용해 놀이하기. 리모컨 없애고 왔다 갔다 하기.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사무실에서 서서 일하기. 스트레칭 자주 하기. 무기력에서 벗어나려 할 때는 가장 먼저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뛰어들고 보는 아이의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쉬운 미션을 가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보기에 첫 단추를 끼워보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일종의 연습이라 생각해도 좋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무작정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몇 가지 전략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1. 내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2. 일의 마감 시간을 정한다. 3. 쉬는 시간을 정해놓는다. 4. 정한 계획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념을 제시한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박사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능력에 대한 타인의 믿음은 실제로 내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 능력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실제 실행되는 수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이겨낸다. 이들은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더 집중한다. 자기 효능감이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즉,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 대상의 한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무기력 증상이 심하고 자기 효능감의 요소 중 특히 자신감이 낮을수록 무기력이 심하다고 밝혀졌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동기와 의욕이 커져 학습 몰입도가 증가하고 학교 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간에 완성에 이르려면 다음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 체력을 갖추고 있다. 2단계, 일단 시작한다. 3단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 3단계를 모두 해내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구력이 있다고 말한다. 지구력은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마라톤 훈련처럼 키워지는 근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구력을 키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해내려고 하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대신 최종 목표까지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작은 목표를 세워 이를 하나씩 밟아가며 성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두 가지 작은 목표들을 이루고 나면 자신감도 충만해질 뿐더러 흔쾌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버드 대학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마음 신체 클리닉을 처음 개원하여 마음챙김 명상을 의학의 영역에 도입한 허버트 벤슨 박사는 쉼이라는 말을 이완 반응이라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물리적 반응을 변화시켜 깊은 안식의 단계에 돌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슨 박사는 제대로 된 마음과 몸의 이완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조용한 곳을 찾을 것. 2.
마음을 의지할 무언가를 찾을 것. 3. 수동적인 태도로 그저 흘러가게 둘 것. 4. 몸을 편안한 자세로 둘 것.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군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거리를 걷고 나면 휴식을 취한다. 땀을 씻기도 하고 지친 다리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신발끈을 고쳐매기도 한다. 이런 시간을 정비 시간이라고 한다. 무기력을 털고 일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쉼을 잘 활용해야 한다. 쉴 때도 몇 가지 원칙은 필요하다. 다음을 명심하자. 1. 쉬는 시간에는 늘 하는 일과는 좀 다른 일을 할 것. 2. 잘 쉬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울 것. 3. 운동과 쉼 사이에 균형을 잘 잡을 것. 4. 내 휴식의 시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할 것.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염증을 느꼈을 때 모두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운동이다.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체력 저하를 부르고 더불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운동을 하지 못해 심혈관계 순환 기능이 떨어지고 인체의 염증 지표도 높아진다. 반대로 운동을 하고 나면 인터루킨 등의 항염증 지표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걸어야 한다. 걷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 호주 여성 1000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여성 건강 코호트 연구에서는 중등도의 운동,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일주일 기준 평균 150분의 가벼운 운동, 즉 골프,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 라인 댄스 등을 하거나 일주일에 200분을 걷는 여성은 스스로 느끼는 에너지 수준이 높고 사람들과도 더 잘 어울리며 감정적으로 더 편하다. 근력 운동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저항 운동의 우울증 치료 임상시험 33가지를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주 2, 3회의 저항 운동을 하면 경도나 중등도의 우울증이 유의미하게 호전된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이다. 1.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2. 낙관성. 3. 원인 분석 능력. 4. 공감 능력. 5. 높은 자기 효능감. 6.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도전의식. 7.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지지. 8. 긍정적인 인간관계. 9. 타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10. 유머를 잘 사용하는 것. 내가 얼마나 회복력을 가진 사람인지 점검해보라. 이를 위해 다음의 항목을 체크해보라. 1.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빠르게 회복한다. 2. 스트레스 사건을 극복하는 게 어렵다. 3.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4. 좋지 않을 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어렵다. 5.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힘들지 않게 이겨낸다. 6. 삶의 시련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위의 6개의 항목을 보면 3개의 항목, 즉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것이며 다른 3개의 항목,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항목에는 각각 1에서 5점, 1은 아주 아니다, 2는 아니다, 3은 보통,
4.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라고 부여하고 부정적인 항목에는 거꾸로 5에서 1점을, 즉 5는 아주 아니다, 4는 아니다, 3은 보통, 2는 그렇다, 1. 아주 그렇다 라고 부여한다. 각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내보자. 모든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면 당신의 회복력은 5점이다. 일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이라면 낮은 회복력, 4.3 이상이라면 높은 회복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인간이란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칭찬함과 동시에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고 칭찬해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아기였을 땐 일어나 걷거나 엄마 비슷한 소리를 내기만 해도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나에게 그렇게 감탄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성인이 된 후에는 외부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게 좋다. 적당한 자기애는 필요하다. 스위스와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중에서 적당히 자기 칭찬을 하는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를 칭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1. 스스로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2. 내 단점도 때론 장점이 된다. 3. 칭찬 잘하는 사람 근처에서 배워라. 4.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을 끄집어내어 칭찬하라. 5. 미래를 위한 나의 노력을 칭찬하라. 6. 주변 사람들을 자주 칭찬하라.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지는 하와이 군도 북쪽에 있는 인구 3만 명의 작은 섬 카우아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직후에는 빈곤과 약물, 빈약한 의료체계로 무척 고통받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소아과, 정신과, 심리학자, 복지학자가 모여 1955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를 추적 관찰했다. 임신기 어머니의 건강과 교육, 경제적 상태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것이다. 연구자 중 에미 워너는 이중 극빈층이면서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을 별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가정폭력과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며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들이 많긴 했지만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오히려 어린 시절의 불우한 배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더 성장한다는 보고를 했다. 이른바 회복력이 좋은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족 중 적어도 한 명, 즉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입양 부모 중 한 명 정도는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지지자가 꼭 부모일 필요는 없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사회, 조직에서의 연결성, 사회적 믿음, 사회 참여에 대한 상호성 보장 등을 의미하는 이 말은 개인뿐 아니라 한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에 대한 신뢰성과 상호성을 두 축으로 하는데 신뢰성은 인생에서 믿을 만한 인간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상호성은 내가 해준 것만큼 상대방 또는 사회가 나에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말한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느낀다면 세상 재미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적을수록, 즉
인간관계의 신뢰가 부족하고 상호성에 대한 믿음이 적을수록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든든한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고 좌절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냥 지나갈 거라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편치 않았거나 불행했던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신이 어린 시절의 부모와 환경을 탓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20살이 넘어 내 인생을 사는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마냥 어린 시절만을 탓할 수는 없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뒤처지리란 법은 없다.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왔다고 해서 인생 내내 불행할 리도 없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그저 가끔 미소 짓는 얼굴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우울증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마음의 암 같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무기력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가 결심이라는 점입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좋은 활동을 매일 하는 루틴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걷기와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 우울증을 고치는 한의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우울증 환자가 오면 모두 고친다는 겁니다. 방법은 노동이었습니다. 낮에 고된 농사일을 시키는데 그럼 밤에 환자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집니다. 이걸 일주일 정도 반복하면 우울감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한 달 정도 하면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을 움직이면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감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고 했습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병든다. 이게 그 책의 요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농사를 할 수 없으니 하루에 최소 7,000보 정도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7,000보면 일반적인 성인 걸음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걷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 해화동 대학로에서 식사를 하고 창경궁, 창덕궁, 종묘까지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꼭 1만 보를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자마자 잠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역시 걷는 것이 최고인 듯합니다. 잘 때 발베개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떤 재미교포 의사 선생님이 만병의 근원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력 때문에 발까지 내려간 피가 잘 올라오지 못해서 피로가 쌓이고 병이 생긴다면서 이걸 간단히 해결하려면 잘 때 심장보다 10cm 정도 더 높게 발베개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6, 7년 전부터 쿠션이나 담요, 의자를 사용해 보았는데 지금은 높이 25cm의 플라스틱 목욕탕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때 거기에 종아리를 올려두고 잠을 잡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 40분 정도 몸을 뒤척이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게 되는데 10분 이상만 해도 발과 종아리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오래 걸은 날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면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는 내내 발을 올려둘 수는 없고 잠들 때 30분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아침에 물로만 세수를 하고 나서 얼굴에 코코넛 오일을 얇게 바릅니다. 특히 주름살이 지는 부위인 이마, 미간, 눈가, 입가에 잘 펴서 바릅니다. 5년 전부터 바세린을 얇게 발랐었는데 코코넛 오일이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2년 전쯤 바꿨습니다. 바세린과 코코넛 오일 모두 주름살 개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몇 달만 바르면 주름살이 확연히 옅어집니다. 두껍게 바르지 말고 아주 얇게 발라야 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르면 자외선 차단도 되고 보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인터넷에서 천연 코코넛 오일 100% 1리터에 16,000원 정도 하는데 한 병 사면 2년 넘겠습니다. 여행용 화장품 용기 같은 것을 사서 덜어두고 쓰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섭씨 24도 이상에서는 액체, 그 이하에서는 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엔 작은 물약병에 넣어서 쓰고 겨울엔 작은 연고 용기 같은 것에 담아서 씁니다. 어지간한 화장품보다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썼는데 효과 대만족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들을 루틴화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